청약통장 가입자하고요. 가점 제도에 대해서 우리 박성재 앵커님께서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점 제도 항목은 3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부양 가족 수인데요. 여기에서 1인 가구면은 5점, 그리고 6명 이상일 경우에가 35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은 보시면은 17점 만점인데요. 6개월 미만이 1점이고 15년 이상이 17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만점이 32점인데 여기에서는 만 30세 이상부터 결혼 유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 무주택 기간도 산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또 32점 만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일 때 32점 만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통 저도 처음에 이 사회 초년생 때 내 점수는 몇 점이지 해서 해봤더니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또 옆에서 해주는 말이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고. 근데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만점이 100점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항목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청약통장 기능 강화 전략이라는 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현재 정부가 이 출산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신혼부부의 혜택을 많이 주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는 그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혼인신고를 청약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분들도 제 주변에도 실제로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이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아 그럼 합하면 진짜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최대 3점 추가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다가 이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제 나이대나 뭐 30, 40대 같은 경우는 만점 통장들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점 추가해 주는 게 그렇게까지 메리트인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청약 통장에 넣어놓은 돈, 이것이 그냥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금리도 좀 올려주겠다. 그리고 소득공제 금액도 혜택을 좀 더 높여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청약 통장에 대한 기능 강화 전략을 발표한 이유가 있는데요. 부동산원에 따르면은 7월 말 기준으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 수가 총 2,548만 9천 명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2,550만 명 가량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이 6월 달 대비로 감소한 수치고 또 전년 대비로도 좀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1순위 가입자 같은 경우는 1,668만 명인데 6월 달과 비교를 해보고 또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청약통장 가입자 수의 추이가 좀 어떻게 됐냐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었대요. 줄었죠. 네, 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3월까지 다시 또 증가세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1월까지 꾸준히 줄다가 3월까지 늘었다가 3월 이후부터는 다시 또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통장 해지하는 분들 저는 마음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사실 가점제라는 게 이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게 저는 4인 가족이거든요. 이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제가 무주택이라는 가정 하에서 무주택 기간 15년 다 채워도 저는 69점밖에 되진 않습니다. 84점 만점을 만들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자녀 2명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더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아랍 왕자처럼 이게 일부 다처제처럼 뭐 부인을 여러 명을 두거나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 이제 부모님 부양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 부양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부양하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만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최근에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폐지해야 된다, 또 이런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앞서서도 이제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눌러버리는.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죠. 우리가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 집값을 자극을 해서 같이 올라가는 이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는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강남에 나오는 아파트들은 다 로또. 이 원인이 저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의견까지도 같이 좀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결국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겨주겠다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까지 합쳐서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 과연 거기에 무주택 서민들이 설 자리가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뻔히 정책 당국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부만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자체가 여소야대 정국이다 보니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이나 정책 당국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에 있어서 신규 분양받는 주택의 가격 자체가 제도적으로 누르다 보니까 주변의 시세 대비해서 약간 그동안에 보면 한 30% 저렴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이 이제 당첨이 됐을 때는 내 집 마련이 됐다는 그 부푼 마음과 함께 그다음에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묘한 그런 심리까지 이제 가미시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 시장에 중독되게 만드는 현상도 저는 불러오고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분양가 부분이 계속 이제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가지고 있었던 메리트 자체는 사실은 조금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분양가 부분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부담이 시세 차익 자체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금수저들한테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 충분히 자산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분양가 상한제로 눌러놓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출 부분이 거의 힘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3.3제곱미터당 뭐 여러 가지 7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33평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냥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사실은 당첨된다 하더라도 자금 조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막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할 때 우리 기존에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유지한다. 그리고 민간택지 부분은 충분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그 부분을 맡겨서 시장에서 자율적인 조정 자체의 효과를 기대해서 시장에 있어서 가격 문제라든지 또는 시장의 수급에 대해 그 구구에 가장 적절한 어떤 그런 수요자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차선책이 아닐까, 최선책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의 측면에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구분해서 적용하는 그런 쪽의 제도 개선 방향이 어느 정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정치권이나 정책 당국에서 좀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